우리말 예의 바른과 무례함 사이에서 영어 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 김미경 쓴 소명출판 2022. 죄지 사랑과 책과 삶을 읽고 싶어 늘 읽고 가끔 쓰고 자주 모인다. 마을에서 이웃을 도서관에서 청소년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공동체에서 다채로운 여성들을 책과 함께 만나고 있다. 그는 왜 반말을 했을까? 올해 초 종합병원에서 작은 혹을 때는 수술을 받았다. 일주일 뒤 수술 경과와 조직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조직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아이, 암이면 내가 가만히 있나? 근종이라니까. 여기 봐봐. 여기 사진 보여 안 보여?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 의사는 수술 전과 달리 반말을 했다. 조금 전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에도 의사의 반말이 신경 쓰였던 나는 조용히 되물었다. 왜 반말을 하세요? 저도 반말로 대답하면 되나요? 창피를 주려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의사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지더니 자기가 반말을 했냐며 용서해달라는 말을 줄여주게 3번이나 했다. 자신은 상대에게 쉽게 반말을 하는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 믿을 수가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용서를 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는 말로 상황을 수습하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다. 그는 왜 내게 반말을 했으며 급히 사과하고 자학에 가까운 변명까지 했을까? 나이, 나보다 10살 이상은 많아 보였다. 사회적 지위나 계급, 의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에 속한다. 정보 소유, 의사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정보를 환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성별, 사회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우위라고 인식된다. 에서 저 말은 확실한 우위를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설사 반말이 원래 말버릇이라 해도 그 역시 상대적 서열 파악으로 인한 그동안의 습관을 반영할 뿐이다. 내가 그의 상사였거나 얼굴이 알려진 고위 관료였다면 그는 평소 습관처럼 말할 수 있었을까? 급하게 사과를 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환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생겨서가 아니라 내가 의료 소비자로서 그의 의료 서비스를 판단하고 외부에 정보를 퍼뜨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것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 아닐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수술 전 진료를 할 때 의사는 단 한 번도 반말을 하지 않았다. 남편이 곁에 있었다는 것 외엔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다. 외부자의 시선으로 한국어를 바라보면 한국 땅을 처음 밟은 서양 선교사들은 한국어의 양면성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는 예수의 메시지를 평등한 언어로 전해오던 이들이 한국어 존대법 앞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지극히 평범하고 당연한 사실일지라도 외부자의 시선을 거치면 가려져 있던 본질과 문제점이 여과없이 드러나는 법. 영어학을 전공한 김미경 씨는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에서 가치를 의심해 본 적도 없고 기준이 정당한지 묻지도 않았던 우리말의 존대법을 외부자 시선으로 날카롭게 해부한다. 저자는 한국어의 존대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절반은 존대 규칙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하대 규칙이라고 설명한다. 존대법이 발달한 것 이상으로 하대법이 발달했으며 세상에 존재하는 7천여 개의 언어 중에서 한국어처럼 상대를 낮추는 반말이 문법으로까지 발전한 언어는 거의 없다고 한다. 우리는 존댓말 때문에 스스로 예의 바르다고 여기지만 반말을 사용하는 무례한 민족이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존댓말로 우더리를 모시기도 하지만 반말로 아랫사람을 짓밟는 갑질을 누구보다 많이 한다. 존댓법은 예의와 무례를 동시에 포함하는 이율배반적인 어법이다.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댓법은 단순히 문법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 전체를 지배하는 동인이며 한국 사회를 돌아가게 만드는 회전력이다. 한국어 존댓법은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한국의 서열 문화의 핵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블랙홀이다. 존댓법은 단순히 동사나 형용사에 시를 붙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말을 처음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미와 시와 와, 요를 붙이고 깨서처럼 주어의 조사를 달리하는 법을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문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너보다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주입시키는 과정이며 사람 간에는 항상 위아래가 있다는 것을 세뇌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 또 이 사람은 너보다 나은 사람이니 그 말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는 동시에 사람의 높낮이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라고 분석한다. 존대법의 이면을 인식하게 된 나는 청소년 독서 모임에서 더 이상 반말을 쓰지 않는다. 친밀해지는 방편으로
반말을 의도적으로 썼던 시기도 있었으나 존댓말을 쓰면서도 충분히 친밀해진 경험들이 쌓인 데다 이 책까지 읽고 나니 내가 그들에게 반말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서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의식중에 상대방과 자신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가늠한다. 한국어 존대법의 상대적 기준은 나의 진료실 경험에서처럼 나이, 사회적, 지위, 정보, 경제력, 성별 등 다양하게 변형되며 사회에 따라 충돌한다. 동시에 상대와 비교하여 말하는 자신의 높낮이도 순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나 혹은 저, 초인 지적, 서열, 내비게이션까지 동원해야 하는 고난도의 작업이다. 존대법에 내재한 계급주의적 인간관은 한국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존대법이 가져오는 막강한 파괴력, 계급적 인간관을 바탕으로 한 존대법이 얼마나 엄청난 파괴력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자는 저널리스트 말콤 그레디웰의 분석을 인용한다. 그는 228명의 사망자를 낸 1997년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의 원인 중 하나를 한국의 권위적인 위계 문화에서 찾았다. 악천 후에도 착륙을 강행하는 가장에게 부기장인 착륙을 포기해야 한다고 직언하지 못한 것이 참사를 낳았다는 것이다. 한국어가 윗사람을 어떻게 대접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에 얽혀 있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주고받아야 할 정보보다 상대방과의 관계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의 추락사고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한다. 대형 사고를 대형 사고를 문화주의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상하를 구분하는 언어 체계에서 평등한 의사소통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에는 질문이 사라진다. 반복해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작업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요구하는지, 노동자가 질문할 수 있을까? 상사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한다 한들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될까? 저자는 6살 한국 아이가 4살짜리 중국 아이에게 자기한테 존대 호칭을 쓰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한 말에서 존댓말의 핵심을 찾는다. 존댓말을 안 쓴다는 건 내 말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지요. 상명하복을 조장하는 핵심적인 장치로 존댓법이 사용된다는 명확한 증거다. 중학교 3학년인 큰아이가 전해준 청소년들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갓 입학한 1학년 동아리 선배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3학년들이 여러 명 걸어가며 길을 막고 있자 그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 1학년에게 버릇없다는 평을 한다고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문화를 전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호칭 문제도 한국어 존대법의 연속선상에 있다. 한국 언론은 일반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의 호칭을 달리한다. 한국의 대통령과 외국의 수호장을 호칭으로 차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권력자의 직함을 생략하지 못하는 호칭법은 그 자체로 차별일 뿐 아니라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조직의 윗사람을 이름으로 부를 수 없다. 사장님, 팀장님처럼 직함과 함께 님을 반드시 붙여야 한다. 최근 발생한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은 한국의 IT 기업이나 외국 기업에서 시도하는 수평적 호칭 문화와 얼마나 허울뿐인지를 여과없이 드러낸다. 공식적인 업무 시간이 끝나거나 회사란 공간을 벗어나는 순간 다시 예의 바른 한국형 호칭으로 곧장 되돌아오는 경우도 다반사다. 심지어 형님, 아우, 언니, 동생이 되어 끈끈하게 결석을 다지며 의리를 부르짖기까지 한다. 의리가 비리로 변질될 때도 많다. 끈끈한 호칭 문화가 빚어내는 한국형 폐단이다. 공손함을 넘어 상호 존중으로 취약전 아이들에게 존댓말 쓰기를 강요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가르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더니 강요했던 게 맞다. 어른의 말을 내라고 답해야 한다고. 아니요 할 때는 공손하고 완곡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알려줬다. 이 체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가족이 함께 책 모임을 하면서부터였다. 자유롭고 편안해야 하는 책 모임에서 아이들만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가족 모두 존댓말을 써보기도 했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않았다. 서로 반말을 주고받던 남편과 의도적으로 존댓말을 하는 것과 인식과 표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가 많았다. 결국 우리의 선택은 책 모임뿐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무례하지 않은 친근한 평어를 쓰는 것이었다. 반말과 평어는 형태는 같지만 대화 당사자들이 서로 위아래를 나누는가의 여부로 그 성격이 달라진다. 반말은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을 뜻하며 평어는 위아래를 따지지 않는 관계에서의 친근한 말이다. 비록 우리 가족끼리만 통용된
있다는 한계는 있지만 중국 아이에게 화를 내던 6살 한국 아이처럼 서열과 위계를 의심 없이 학습하는 것은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저자 또한 한국어가 평등한 언어로 변모하도록 대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상호 존대의 평등어이다. 모든 사람이 요를 사용하는 동시에 윗사람에게만 사용했던 깨서와 시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윗사람들이 아랫사람과 똑같은 높이가 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느냐가 이 방법의 한계다. 방법은 평어 사용이다. 모두가 친구처럼 평등한 관계에서 나누는 평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존대법을 쓰기 위해 상호 높낮이를 계산하고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 역시 윗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문제다. 거듭 말하지만 위아래를 지키는 것만이 예절은 아니다. 서열 없는 언어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인간의 도리와 예절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언어는 그 언어가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의해서가 아니라 그 언어가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것에 의해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앞으로도 우리는 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위아래를 계산하게 만드는 습관화된 존대를 후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21세기 민주사회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 평등하게 교류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호 존대를 이루고자 한다면 생각 없이 사용하던 존대법의 양태를 우리의 의식 위로 끌어올려 살펴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무의식적인 서양 문화에서 의식적인 상호 존중 문화로 변화를 꾀하면 비민주적인 한국어가 평등한 언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 영어 학자의 눈에 비친 두 얼굴의 한국어 존대법이다. 감각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여름밤, 남매의 여름밤. 최정현, 2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지나고 보니 아이들로부터 배운 게 더 많았다. 올해 2월 교사를 그만두고 새 인생을 고민 중이다. 엄마들의 봉사활동과 독수토론 모임인 엄마 작당해지기로 활동하고 있다. 추억의 상자를 열어주는 열쇠, 빈집의 마룻바닥에서 곤히 자다가 깬다. 지각인가 싶어서 벌떡 일어나 사방을 휘휘 둘러보며 엄마? 하고 외쳐보지만 집안은 조용하기만 하다. 노르스름한 햇살이 영사기의 불빛처럼 부유하는 먼지를 비춘다. 얼떨떨한 기분으로 지금이 아침인가? 오후인지 분간할 수 없는 찰나. 세상에 집과 나만 덩그러니 놓인 듯한 고요함의 한가운데서 땅에 엉겨붙은 이마에 머리카락을 쓸어내고 있으면 쿵쾅거리는 심장 박동이 느껴진다. 그리고 들리는 목소리. 이제 일어났냐? 저녁 먹어야지. 아침이 아니라 오후인 것을 알고 느껴지는 안도감이 이내 나를 감싼다.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되는 불안 속에서 위태롭게 균형을 맞추며 한 발 한 발 몸과 마음을 내딛는 일 같다. 그래도 가끔은 이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시공을 초월한 아름다움의 순간, 나를 감싸주었던 깊은 안도의 순간이 내 머릿속에 새겨진다. 어느 날 유사한 감각이 그 기억의 상자를 찰칵 건드리면 나는 다시 그날로 돌아가 마룻바닥에 앉아있다. 윤다비 감독의 남매의 여름밤은 그런 추억의 상자를 열어주는 열쇠 같은 영화다. 영화의 첫 장면 사춘기 소녀의 옥주는 빌라의 반지 앞방을 한번 둘러본 뒤 마지막 진 가방을 들고 나와 아빠의 다마스에 올라탄다. 아빠는 여름방학 동안 할아버지네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며 날마다 남매인 옥주와 동주를 데리고 집을 떠난다. 작은 다마스에 다 실릴 정도로 단출하다. 가족의 짐은 단출하다. 다마스는 재개발 예정으로 여기저기 빨간 스프레이트 X자가 그려진 건물들을 뒤로하고 흔들거리며 출발한다. 라디오에서는 미련이라는 옛 노래가 흘러나온다. 외곽으로 한참을 달려 도착한 할아버지 댁에는 아무도 없다. 아빠가 병원에 가셨던 할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자 가족들은 함께 늦은 저녁을 먹는다. 아빠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는 말을 슬쩍 꺼내자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병원에 정밀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 아빠는 동생인 고모와 같이 할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집으로 온다. 고모는 어쩐 일인지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옥주 동주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서 지낸다. 알고 보니 고모는 고모부와 싸우고 집을 나온 상태였다. 그렇게 한여름에 어른 남매와 어린 남매에 얽혀 살기가 시작된다. 영화는 끝날 때까지 특별한 거시력 없는 가족의 일상을 조용히 보여준다. 가족은 음식을 같이 해먹고 다투고 몰래 나쁜 마음도 품고 미워하기도 하며 길고 지루한 하루를 보내다가 아주 잠깐 반짝 빛나는 순간을 함께 맞이한다. 그런데 사건이랄 것도 없이 일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한 시간
반여의 런닝타임이 끝나고 난 뒤 흐흠 소리를 내며 그대로 앉아있는 나를 발견한다. 영화 속에서 먹었던 음식들, 삐걱거리던 마룻바닥, 조용히 흐르던 배경음악, 그리고 오래된 양옥집이 생각나면서 쉽게 엔딩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나만의 영화가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머릿속에서 다시 상영된다. 대화가 어려운 관계, 가족. 물성의 차원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은 가장 편안한 동시에 불편한 존재다. 오랜 시간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내왔기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지금의 나를 그냥 알게 된 사람들이다. 별다른 설명 없이 살아온 관계라 서로의 상태를 언어화하기에 어색한 사이이기도 하다. 지금의 내 감정이나 고민 달라진 모습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기란 어렵고 낯설다. 아빠는 할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얼렁뚱땅 뭉개며 눌러 앉는다. 고모는 고모부와 싸웠다고 말하는 대신 그냥 자고 가겠다 한다. 할아버지는 영화 내내 거의 말을 하지도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아빠는 옥주와 동주에게 왜 살던 집을 나가야만 하는지, 언제까지 할아버지네 집에서 지낼 것인지 설명이 없다. 옥주는 사춘기의 짝사랑이나 아빠와 이혼한 엄마에 대한 마음, 어려운 가정 형편이 주는 불안감을 가족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아빠나 어린 동주에게 짜증만 낸다. 그러나 이들도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그런 상황은 주로 먹을 때 벌어진다. 영화에는 유독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할아버지 댁에 들어온 첫날, 가져온 콩국수를 사다 먹는다.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콩국수 좋아하시지 않느냐고 너스레를 떨다가 이 집에 당분간 기거하겠다는 말을 꺼낸다. 고모가 온 날에는 잡채를 만들어서 맛보라며 서로의 입에 다정히 넣어준다. 어느 날은 아빠와 고모가 같이 비빔국수를 준비하며 유년 시절에 관한 수다를 떤다. 동주는 할아버지와 함께 밭에서 토마토를 따다가 좋아하는 남자애를 만나서 급하게 나가는 누나를 붙들고 입에 토마토를 넣어준다. 할아버지는 토마토를 받아먹는 옥주와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인다. 어느 날 밤 고모와 아빠는 2층 테라스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고모의 가정사에 대한 고민을 나누거나 동네 슈퍼 평상에서 휴대용 버너에 오징어를 구워 먹으며 할아버지 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영화의 후반부 엄마를 만나는 옥주의 꿈속에서 가족들은 장례식장에 둘러앉아 육개장을 만나게 먹으며 동주의 재롱이 함께 웃는다. 영화에서 음식은 경직되고 어색한 가족 간의 관계를 스르르 풀어주는 윤활유가 된다. 백석의 시 여운한 곡 쪽에서 끊임없이 나열되는 음식들의 향연이 가족 간의 정과 고향의 풍성한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듯이 남해의 여름밤에서 여름에 먹는 다양한 음식들이 가족의 감정적 허기를 채워주는 이른바 마음의 양식이 된다. 나아가 음식은 언어의 마중물이 되어 소통의 계기를 만들어준다. 가족의 집, 영화에서는 음식만큼이나 가족에게 의미 있는 소재가 하나 더 있다. 집이다. 지금은 전국 어디를 가나 비슷한 구조의 아파트, 빌라가 즐비하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가족은 단독주택에 살았다. 주택이 한 칸에 새를 들었던 집 전체를 소유하던 그 시절의 집은 오늘날의 빌라나 아파트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고유한 형태였다.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흐릿한 장소이기도 했다. 영화 속 할아버지의 집은 옛날만 해도 잘 살았을 법한 2층 양옥이다. 색깔은 붉은 가죽 소파, 전축, 뚱뚱한 브라운관, 텔레비전 등 요즘 흔히 말하는 복고풍의 낡은 것들이고 목재로 된 바닥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리며 존재의 무게와 물성을 온전히 느끼게 해준다. 영화에서 보여주는 집의 시청각적 자극만으로도 유년 시절로 금방 여행을 떠날 수 있다. 그 추억의 집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아버지의 집에는 다양한 문이 있다. 먼저 철커덩 소리가 크게 나는 대문이 가족들의 공간과 외부를 분리한다. 옛날 대문은 걸쇠가 허술해도 심리적 거리감 때문에 외부인이 쉽게 그 안으로 출입할 수 없다. 고모를 찾아온 고모부는 그 대문 안으로 들어서지 못하고 밖에서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다가 돌아간다. 대문을 들어서서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오면 현관문이 나온다. 아빠는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집에 왔을 때 할아버지가 안 계신데도 현관문을 덥석 열고 안으로 들어선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후에 옥주와 동주는 선뜻 그 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앞에서 머뭇거린다. 현관문은 집주인이 다른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공간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중문이 하나 더 나오고 중문을 열면 본격적으로 사적인 공간이 시작된다. 거실을 지나면 할아버지의 방이 있다. 고모와 아빠는 할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모시는 문제를 의논하거나 집을 파는 이야기를 할 때 할아버지의 방문을 닫는다. 2층에는 작은 방이 하나 있다.
옥주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 그 방에 분홍색 모기장을 치고 자기 방인이 들어오지 말라고 동생 동지에게 못을 박는다. 옥주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이 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다. 집에는 1층과 2층을 잇는 실내 계단에 특이하게 문이 하나 있는데 고모와 아버지가 바지에 용변을 본 할아버지를 씻겨야 할 때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이 문을 닫는다. 하지만 누나를 만나러 가는 동주는 아무 때고 이 문을 벌컥벌컥 연다. 그러다 누나한테 혼나기도 한다. 집안의 여러 문은 가족들 간의 경계가 되어 비밀을 지키거나 공모를 하는 공간을 여닫는다. 그들의 집은 문에 의해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하며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족의 관계를 다양하게 변주한다. 그 문은 심리적으로 오늘날의 아파트 문보다는 훨씬 쉽게 열렸다 닫힌다. 가족 구성원들은 그로 인해 쉽게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쉽게 상한 기분이 풀리기도 한다. 교감하는 관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할아버지와 옥주가 교감하는 대목이다. 할아버지의 생신날 가족들은 조촐한 생일상인 케이크 하나를 준비하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른다. 할아버지는 껌껌한 거실에서 샛노랗게 불을 밝힌 촛불을 앞에 두고서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인다. 이윽고 옥주의 선물과 동주의 재롱이 이어지고 즐거운 파티가 끝나자 조용한 여름밤이 찾아온다. 좀 채 잠들지 못하던 옥주는 아래층에서 나는 소리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간다. 그러다 맥주 한 잔을 테이블에 놓고 소파에 앉아 미련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희미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목격한다. 옥주는 조용히 몸을 돌려 다시 올라가다가 계단 난간을 기대어 노래를 같이 듣는다. 할아버지와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본 적이 없는 옥주가 할아버지와 교감하는 순간이다. 영화에서는 아빠가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신을 놀렸던 방식 그대로 동지를 놀리는 장면도 등장한다. 아빠는 놀란 동주 앞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된 듯 깔깔깔 웃는다. 이로써 아빠와 동주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경험으로 생긴 기억을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살아온 시간의 길이와 경험이 다른 인생의 선들이 교차하며 문득 한 점에서 만날 때 다른 두 존재가 한 공간에서 같은 경험으로 교감하며 추억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관계를 가족이라 불러도 되지 않을까. 그 순간의 기억은 우리에게 맛으로, 소리로, 온기로 오래 남아 아침인지 오후인지 모를 몽환적인 추억을 선물할 것이다. 실제 있을 법한 등장인물들의 자연스러운 연기와 여름밤의 시원한 공기처럼 가족들을 감싸는 집이라는 공간, 그리고 이 모두를 지켜보는 카메라의 부드러운 시선이 느껴지는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보며 우리도 교감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기약한 날 우리 없는데 지나간 날 그리워하네. 먼 훗날에 돌아온다면 변함없이 다정하리라. 노래 미련 중에서. 선물 구독 요정 전혜숙 독자님을 만나다.